우리나라의 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으로 증권사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금융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 시행 이후 우려된 전세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한 건데요.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2분기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637조 원, 전분기 대비 26조 원가량 증가한 건데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시는지요? 예, 가계 부채가 이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우리 가계 부채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가계가 이 가계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가계 부채 감당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그게 한 190 정도로 나옵니다. 이 가계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가계 부채액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것이에요. 이 절대 지수만 보면 현 상황의 가계 부채가 뭐 나라 경제를 위험하게 한다든지 또는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아직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그 가계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고 특히 2분기에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속적인 그 증가세가 지속이 된다면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 정도는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가계빚을 급증하게 만든 주요 원인 무엇을 꼽을 수 있을지 또 가계빚을 주로 차지하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각각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예, 가계빚이 늘어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책도 여러 번 했고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통화량을 증폭시켰습니다. 현재 지금 총통화 기준으로 약 3천조 원 이상의 돈이 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총통화량 M2라는 총통화량 기준으로 보면 10%의 통화량이 늘어났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통화량은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두면 은행이 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6%거든요. 그러니까 총통화 증가율 9.9%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속도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 문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가계로 나간 돈이 어디로 나가느냐? 저는 가장 큰 것이 가계 생계비 쪽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자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빌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빌려서 연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 가장 많이 썼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담보대출 쪽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최근에 뭐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쪽에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 대출로 많은 금액이 나갔고요. 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지금 아파트 분양이 좀 러시를 이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합대출, 집단대출이라고 하는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이 나간 불급한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정권사를 통한 이 신용대출 또 7조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 이름이 이제 동학개미라는 이런 운동, 주식 네.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 돈이 부족해서 미수를 걸거나 신용을 걸은 수가 있는데 이 금액도 상당히 늘어났다. 각 분야가, 전 분야가 다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담보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예,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아주 해괴한 현상이죠. 네. 그래서 보통 담보를 걸어두면 은행 입장에서는 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이 부도가 나더라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금리를 좀 낮추어 줄 수가 있는 반면에 신용대출은 바로 고객이 파산하면 돈이 디폴트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게 원칙입니다.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이론이고요. 근데 최근 상황에서는 일부 은행에서 이게 역전이 됐어요. 이것은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의 금리 인하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 못하는 대신에 신용대출은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특성. 그러니까 정부가 또 특히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특히 이 담보대출 쪽에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쪽으로 돈을 좀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 등 금융기관에 소위 유동성이 이제 흘러 넘치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급속하게 늘리게 됐고 이것이 신용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이 또한 시중의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스스로 조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 이제 증가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금융위에서도 그랬고 뭐 앞서 박사님도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앞서서 이제 대다수가 생계비로도 나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 과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인위적으로 금융 유동성을 죄했을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고통, 특히 서민 또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 늘어난 신용대출 중에서도 생계비로 늘어난 자금, 소용되는 자금이 적지 않은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를 갔는지 이 돈에는 영수증도 없고 번호표가 없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다만 DSR이라는 총부채 서비스 각 개인에 대한 이 디폴트 가능성에 따라서 대출을 조정하는 그런 제도가 올해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목은 정부가 각 금융기관을 향해서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하라고 최근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급격한 지금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와 그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 이 문제에서 상호 조화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어쨌든 메시지를 보인 만큼 신용대출 대출 심사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게 혹시 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신용대출을 할 때 DSR이라는 이 새로운 기법, 과거에 우리는 LTV, DTI 이런 많이 알려진 이런 지수만 감안했는데 이제는 이 DSR이라는 것은 개인의 모든 그 대출 상황, 은행으로부터 또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심지어는 개인 간의 빚 이 상황을 다 감안해서 DSR이 40%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한쪽에 한두 사람에게 돈이 몰려서 그 사람이 파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조처가 지금 이 은행금융감독위원회가 각 금융기관에 당부를 한 그런 사항인데 네. 뭐 DSR 관리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전월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이 되는 임대료 기준 4%,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내리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비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 부담은 어떻게 좀 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네. 월세로 돈을 내고 있는 이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만약에 2억 원을 이 현재 보증금, 네.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 했을 때 이 2억 원의 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지면 여기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연간으로는 4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정도가 줄죠. 그게 이제 1억을 기준으로 할 텐데 그게 곱하기 2를 하면 2억이 되는데 그러면 연간 월간 25만 원 정도, 네. 월 25만 원 정도의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내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이거 지키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제시를 한다 이럴 경우에 세입자에서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만약에 전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으면
저 법이 지금 10월 달에 만약에 시행령이 통과된다, 홍남기 부총리의 그 공언대로 통과된다고 그러면은 돌려내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지금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임차인이 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그 현재 이 임대인 입장에서 그 임차인과의 계약을 맺으면서 이 그 전세 전환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아예 새 임대를 해버리고 임차인을 바꿔버리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 전세 전환율 2.5%로 나누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전세가 하락, 월세 세입자 부담의 완화로 파격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강제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 법적인 소송으로 가면 어쨌든 뒤에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만기가 지나면 지금 임대차 3법, 임대차 보호 3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전세 가격을 월세로 전환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이 전환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지만은 저 전세 전환율을 높여서 합의를 했다. 네. 잘 모르고 네. 그랬을 때 사후적으로 받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예. 그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현재 지금 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요.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이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것이지 네.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당장에 월세를 전세로 바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면 월세를 만약에 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있던 경우에 어떤 레이트를 적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 규정이 없어요. 현재 뭐 국토부에서는 이 감정원이 쓰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 그것은 이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오피스텔까지 포함한 시장의 평균치인데 그거를 이제 쓰게 되면 6% 정도를 나오게 되는데 거기를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그대로 따른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는 정부가 오늘 만들겠다고 약속한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도 제재를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이 더 오르는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쉽지가 않죠.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효성 부분도 그렇고 신규 월세 계약엔 적용할 수 없고 끝으로 이게 좀 세입자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번 임대차 3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세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 임대인이 자 이제 나는 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바꾸자 네. 해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했을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억 원 정도의 보증금이라고 그러면 월 25만 원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대목을 세입자나 또는 임대인이 잘 알고 계약갱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계약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포션이 정확하게 수치로 지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아주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 자체가 전세가, 월세가에 큰 폭발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 김대호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